도시는 밤에도 나처럼 환했습니다. 유리 빌딩마다 불빛이 켜져 있었고 거리는 마치 축제를 하듯 환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금융기사에 오르내렸고 제 얼굴은 방송에도 등장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단숨에 큰 돈을 번 시대의 스타. 젊은 나이에 이룬 성공은 저를 신화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술자리에 나가면 모두가 제 옆에 앉으려 했습니다. 고급 호텔 로비를 걸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비싼 양복, 번쩍이는 시계, 세단의 엔진 소리. 모든 게 저를 증명해주는 듯했습니다. 역시 형은 달라요. 정말 천재예요. 형, 우리 돈 좀 굴려줘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형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 계절은 영원하다. 그 시절 제 곁에는 그녀가 있었습니다. 맑은 눈동자, 환한 미소, 고운 손길.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오빠, 사랑해. 우리 끝까지 함께하자. 그녀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제 삶의 보험이라 믿었습니다. 사랑과 성공이 서로를 지켜줄 거라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기울일 때도, 해외여행을 다닐 때도 그녀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나의 전부야. 저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계절은 바뀌었습니다. 시장은 제 마음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하게 보던 초록색 숫자들이 어느 순간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틀, 사흘, 곧 일주일, 한 달. 붉은색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계좌는 하루가 다르게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증권사 직원의 목소리는 차가워졌습니다. 콜 들어왔습니다. 추가 입금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시죠. 더 늦으면 손실만 커집니다. 그러나 저는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다시 오를 거야. 이번만 버티면 된다. 그러나 반등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프는 끝없이 곤두박질 쳤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풀어났습니다. 집 안은 싸늘했습니다. 식탁 위엔 밥이 식어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더 이상 웃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떨어진 거야? 괜찮아. 다시 만들 수 있어. 이번만 지나면 다시 올라. 사랑은 현실이야. 현실이 무너지면 사랑도 같이 무너지는 거야. 그 말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캐리어를 꺼내 옷을 챙겼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 소리는 총성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는 멀어졌고 남은 건 정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벽에 등을 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지인들도 누구도 제 곁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조차 미워졌습니다. 비가 내리던 밤 저는 무작정 길을 걸었습니다. 우산은 없었고 들 힘도 없었습니다. 비에 젖은 옷은 무거웠고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러다 골목 모퉁이에서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땡땡밥집. 유리문 너머로 노란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빛은 제게 유일한 온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만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턱은 수십억 원짜리 거래 버튼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덜컥 소리와 함께 작은 종이 흔들렸습니다. 안은 따뜻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고 냄비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아주머니를 처음 만났습니다. 유리문을 열자 작은 종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덜컥 하고 울리는 소리는 오래된 가게의 나지막한 숨결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낡은 전등에서 노란 빛이 흘러나왔고 좁은 공간은 따뜻한 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포개진 그릇들, 테이프가 붙어있는 의자 등받이, 벽에 걸린 퇴색한 메뉴판. 그 숫자 옆에는 펜으로 휘갈겨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1,000원이나, 1,000원 또 이나. 숫자는 내려갔지만 아주머니의 삶은 그만큼 더 무거워졌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 모습을 한참 바라보더니 묻지도 않고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무슨 국 좋아해요? 아무거나요. 따뜻한 거면 돼요. 그 순간 저는 제 자존심을 내던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된장찌개, 달걀말이, 김치 몇 조각, 그리고 갓 지은 밥 한 공기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수증기가 올라와 눈앞을 가렸습니다. 숟가락을 드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뜨거움에 눈물이 함께 쏟아졌습니다. 배가 고팠던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고팠던 것이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녀요. 그 말은 짧았지만 제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다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모두 사라지고 저는 그저 밥을 먹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주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낡은 테이블, 삐걱이는 의자, 김이 오르는 냄비. 아주머니의 밥상은 언제나 수박했지만 그 안엔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메뉴판의 숫자는 종종 바뀌었습니다. 재료값이 올라도 아주머니는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펜으로 숫자를 지우고 다시 낮은 금액을 적었습니다. 손님들은 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 학교 앞 학생, 근처 공장 인부. 그들은 배를 채우고 힘을 얻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누구에게도 눈길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이든 밥그릇은 똑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그녀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딸 하나와 함께 식당을 지켜왔습니다. 새벽마다 재료를 사러 다니고 밤늦게까지 불을 껐습니다. 그 딸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새벽마다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수고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늘 구박을 받고 늘 뒤로 밀렸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싸게 파세요? 이러다 손해보잖아요. 아주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긴 배고픈 사람 오는 집이에요. 비싸면 안 되고 계속 오던 손님들도 안 와요. 그리고 나는 힘든 사람들한테 경제적 도움을 줄 여유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주는 따뜻한 국물과 밥 한 상 맛있게 챙겨주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시 일어섰으면 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철학은 그녀의 삶을 가난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누군가가 저였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의 가게에서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보고서를 공부했습니다. 느리지만 단단하게 조금씩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머니의 밥 한 끼는 저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늘 잔인했습니다. 어느 날 식당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간판은 바람에 덜렁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말, 그녀의 밥상.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손에 쥔 국밥감 몇천 원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갚아야 할 은혜는 끝내 갚지 못했습니다. 땅은 곧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 대형마트가 들어섰습니다. 노란빛 대신 형광등, 된장국 냄새 대신 세제 냄새. 세상은 그렇게 잔인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다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제게 남긴 건 빚이다. 돈으로 갚을 수 없는 인생으로 갚아야 할 빚. 내가 살아남아야만 하고 언젠가 아주머니처럼 힘든 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공기를 주던 그분처럼 본인은 힘들어져도 자신의 가게를 찾아와 준 고객들에게 값에 비해 크나큰 밥 한 공기와 따뜻한 국을 내어주던 손, 그 식사 한 끼에 담긴 정.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빚을 갚을 수 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무너졌던 몸을 일으켜 세우고 쓰러졌던 마음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아주머니의 밥 한 끼가 제 인생을 다시 세우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무너진 뒤에도 계속 흘러갑니다. 어제의 눈물이 오늘의 해를 막지 못했고 오늘의 가난이 내일의 시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주머니의 된장국 한 그릇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끼가 내 안에서 불씨가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처음엔 새벽 택배 상자부터 옮겼습니다. 새벽 공기는 칼처럼 차가웠지만 식당의 국물은 그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을 잊지 않으려 나는 손이 얼어붙어도 무게를 견뎠습니다. 낮에는 사무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때 방송에 나오던 얼굴, 기사에 오르내리던 이름은 이제 평범한 알바생의 명찰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숫자와 보고서를 읽고 자투리 시간에 금융서적을 공부했습니다. 밤에는 낡은 노트북을 켜고 시장의 흐름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차트는 차갑게 붉어 있었지만 내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뜨거웠습니다. 몇 년이 걸렸습니다. 작은 프로젝트 하나를 맡았고 작은 계약 하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익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에 쥔 작은 수익은 내 손을 떨리게 했습니다. 무너졌던 건물이 작은 벽돌 하나로 다시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내 회사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허름한 고시원방에 책상을 놓고 동료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낡은 형광등 아래 싸구려 컵라면 냄새가 방 안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은 내가 다시 일어서는 전쟁터였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히 흔들리지 않게 아주머니의 말처럼 밥은 먹고 다녀야 한다는 마음으로 나는 내 삶을 다시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조금씩 커졌습니다. 직원이 늘어나고 매출이 올랐습니다. 나를 다시 찾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대표님,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 이름도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대표님, 다음 주엔 투자자 미팅이 있습니다.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표님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나는 알았습니다. 그 이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 이름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밥 한 그릇, 국물 한 숟가락, 아주머니의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화려한 술자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네온도, 환한 호텔 로비도 이제는 내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단단해졌습니다. 천천히 우려낸 국물처럼 깊게 배인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한 구석은 언제나 공허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꼭 아주머니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던 건 아주머니 덕분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더 이상 전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이미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나는 아주머니의 딸을 찾으려 했었습니다. 주변에 묻고 옛 단골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빚과 가난 속에서 고생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 말은 내 가슴을 찢었습니다. 내게 밥을 주던 손, 내게 미소를 건네던 눈빛. 그 은혜를 갚을 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공은 나를 다시 높이 올렸습니다. 나는 사옥을 세웠습니다. 로비에는 투명한 유리가 반짝였고 회의실에는 최신 장비가 놓였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투자자들은 내 앞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들은 내 이름을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내 마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감사해야 할 사람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란빛 식당, 된장국 김, 밥은 먹고 다녀요. 그 말은 이제 내 기억 속에서만 들려왔습니다. 나는 매일 밤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내 마음의 불빛은 흐릿했습니다. 아주머니, 보고 계십니까? 제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빚진 사람입니다. 어느 날 나는 옛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엔 대형마트가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장바구니가 굴러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무표정하게 물건을 집어 담았습니다. 나는 마트벽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기엔 더 이상 된장국 냄새도 아주머니의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벽 앞에서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긴 숨만 나왔습니다. 그 숨은 빚의 무게처럼 무겁고 길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성공은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은 감사할 사람과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내게 그 완성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세상이 그 허락을 빼앗아갔습니다. 나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돕고 더 많은 밥을 나누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순간이 뜻밖의 날에 찾아왔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때때로 바람결처럼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나는 오랫동안 아주머니의 딸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 어딘가에서 힘겹게 살고 있을 거라는 막연한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막연함은 내 마음의 빚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내부 회의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직원이 늘어나면서 사내 식당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죠. 나는 흔쾌히 찬성했습니다.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내 마음속 빚 때문이었습니다. 내 회사 안에 따뜻한 밥 냄새가 피어오르기를, 누군가 시판 위에서 온기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며칠 뒤 구내식당 운영 인력 면접이 열렸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훑던 중 나는 한 이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성은 달랐지만 이름의 뒷모음이 나치게 다가왔습니다. 머릿속에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이 덜컥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날 면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낡은 블라우스, 오래된 앞치마 자국이 남은 손, 피곤이 겹겹이 쌓인 얼굴, 그러나 눈동자만은 단단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가 바로 아주머니의 딸이라는 것을.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서류의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 심장은 광장에서 북소리처럼 요란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밀려오던 말들이 터져 나오기 전에 내 무릎이 먼저 바닥을 향했습니다. 쿵! 사람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 무릎은 바닥에 닿았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제 인생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갚을 수 없습니다. 순간 면접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서 나는 아주머니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주름진 미소, 국자질하던 손길, 밥은 먹고 다녀요 하던 목소리. 모두 그녀의 눈빛에 겹쳐 있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계속 떨렸습니다. 밥 한 그릇, 국 한 숟가락. 그게 없었더라면 저는 이미 사라졌을 겁니다. 그 한 끼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 한 끼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녀의 손이 허공으로 잠시 떠올랐다가 다시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입술이 조금 떨렸지만 끝내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가 그랬군요. 엄마가 또 한 사람을 살렸군요. 그 말은 짧았지만 눈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두 개의 시간, 내가 아주머니의 밥을 먹던 시간과 그녀가 아주머니와 함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시간, 그 두 시간이 한자리에 겹쳐졌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고개를 숙여 눈가를 닦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의 해우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우리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주방에서 국자가 부딪히는 소리를 듣자 나는 오래전 골목 밥집에서 들리던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국물이 끓는 소리, 접시가 겹쳐지는 소리, 김이 피어오르는 소리, 모두가 다시 살아난 듯했습니다. 직원들은 곧 변화를 느꼈습니다. 식당의 밥은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달걀말이. 그러나 사람들은 시판을 들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그냥 밥인데 왜 이렇게 힘이 나지? 똑같은 된장찌개인데 마음이 따뜻해져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엄마의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녀의 손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밥은 배를 채우지만 사랑은 사람을 살린다는 철학. 그 철학이 이제는 내 회사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나는 그녀와 잠시 마주쳤습니다. 식당 불을 끄고 나온 그녀의 어깨 위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은 좀 괜찮으세요? 버틸만해요. 여기는 혼자가 아니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어요? 가게 찾아가 보니 없어지고 찾아봐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던데. 그 대답에 그녀는 그간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나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녀의 새벽은 늘 같았습니다. 시장 골목의 천막이 비에 젖으면 엄마의 발걸음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손술에 바퀴는 한쪽이 늘 삐걱거렸고 손잡이에 테이프는 3번이나 갈아붙였습니다. 콩나물은 물에서 건져 올리며 숨을 쉬었고 무는 칼끝에 기대어 하얀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그날도 엄마는 가장 싼 단무지를, 가장 싼 두부를, 가장 싼 대추를 골랐습니다. 비싸지 않은 것들을 사면 누군가의 배가 더 쉽게 차오른다고 믿으셨습니다. 땅으로 돌아오면 불이 먼저 켜졌습니다. 환하지 않은 노란불. 김이 피어오르면 주방은 작은 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밥솥 뚜껑을 젖히는 순간의 습기, 숟가락에 앉는 온기, 그 모든 것들이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엄마의 식탁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친 경비 아저씨의 굳은 살 박힌 손, 장거리 화물차 기사님의 거친 목소리, 교복깃을 여민 학생의 움츠린 어깨, 병원에서 밤새 간병을 하다 잠깐 들른 중년 여성의 침침한 눈. 엄마는 누구에게나 같은 그릇을 내셨습니다. 밥은 절대 덜지 않았고 국자질은 늘 한 번 더 했습니다. 메뉴판의 숫자는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재료값은 오르고 전기세는 늘었지만 엄마의 손은 가격표 앞에서 늘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끝내 펜으로 숫자를 긁어내리고 다시 낮은 숫자를 적었습니다. 싼 게 그 사람들 다시 오게 하는 길이야. 그 말 속에서 아주머니는 자신의 허리를 더 굽히셨고 얼굴의 주름은 더 깊어졌습니다. 저녁 가게가 한산해지면 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교복 끝단은 해져 있었고 책가방 끈은 달아 있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자마자 손을 씻고 소금을 뿌린 오이를 비볐습니다. 팔을 다지고 깨씹을 씻어 물기를 털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보면 손끝이 부렀습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이면 다시 그 손으로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엄마, 오늘은 김 대신 달걀말이 두툼하게 하면 어때요? 손님들이 좋아할 것 같아. 좋지. 근데 달걀값이 올랐거든. 그래도 한 번만 해보자. 그날 달걀말이는 조금 더 두꺼웠고 손님들의 젓가락은 더 빨랐습니다. 그러나 장부의 숫자는 더 얇아졌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면 엄마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펜 끝은 종이 위에서 맴돌았고 숫자 옆에는 작은 동그라미들이 늘어갔습니다. 그 동그라미는 외상의 표시였습니다. 나중에 같이 해요. 엄마는 늘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나중은 대개 오지 않았지만 엄마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빚은 종종 사람의 이름으로 찾아왔습니다. 관리비 미납 통지서, 전기요금 납부 독촉, 임대료, 연체 고지. 봉투 색깔은 노란색에서 붉은색으로, 밝은 회색에서 칙칙한 회색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엄마는 봉투를 열어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숨의 끝에서는 늘 똑같은 결심이 나왔습니다. 내일은 김치 양 더 늘리자. 양이 많아지면 손님이 다시 오고 손님이 다시 오면 하루가 넘어간다고 믿으셨습니다. 나는 종종 말렸습니다. 가격을 올리자고, 반찬 수를 줄이자고, 영업시간을 줄이자고. 그러나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긴 배고픈 사람 오는 집이야. 비싸지 않아서 오는 집이고, 문 열려 있어서 오는 집이야. 그 철학은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 철학은 엄마의 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은 늘 적자였고, 늘 빠듯했고, 늘 눈물 한 줌을 밥물에 섞어야 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 때 엄마의 손목은 자주 아팠습니다. 칼을 잡은 손이 저렸고, 밤마다 마른 기침이 떨렸습니다. 나는 병원을 권했고, 하루만 쉬자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가게 열쇠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사람들 밥 먹어야지. 내가 하루 문 닫으면 누가 그 사람들 밥 해주니. 그날도 가게는 문을 열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놓는 동안 엄마의 기침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엄마는 손님 앞에서는 기침을 참았습니다. 손님이 돌아서면 주방 구석에 잠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눈이 가볍게 흩날리던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가게 불을 켰습니다. 밥솥 스위치를 올리고 된장을 풀고 팔을 다졌습니다. 나는 두툼한 목도리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더 할게. 손목 아프다 했잖아. 괜찮아. 오늘은 손이 잘 움직이네. 그 말은 반쯤 농담이었고 반쯤 기도였습니다. 김이 오르고 주방 안이 뿌얘질 때쯤 아주머니의 기침이 크게 한 번 터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너무 긴 정적이 주방을 덮었습니다.
밥솥의 온도 표시는 규칙적으로 오르고 있었지만 엄마의 숨은 규칙을 잃었습니다. 나는 허둥지둥 엄마를 불렀고 놀란 이웃이 119를 불렀습니다. 겨울 새벽의 사이렌은 유난히 차갑게 들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불빛은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내 손은 푸르게 질렸고 눈동자는 텅 비었습니다. 그날 엄마는 겨울 끝자락을 지나 봄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화환보다 조문객의 손이 더 많았습니다. 현장 인부의 까만 손, 학생의 떨리는 손, 간병인의 거친 손. 그 손들은 조용히 국화를 올렸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오래 숙였습니다. 밥 잘 먹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빈소의 모든 말이었습니다. 나는 장례 일정을 마치고 혼자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불 꺼진 주방은 냄비 하나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에 접힌 노트를 발견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노트 표지는 기름때로 얼룩졌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레시피보다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박모 씨 다음에 오면 김 2배, 이모 씨 학생 시험 끝나면 미역국 끓여주기, 경비 아저씨 야간 후엔 짜게 말고 담백하게, 그리고 맨 마지막 장, 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밥은 사람을 살린다. 나는 노트를 끌어안고 오래 울었습니다. 울음은 주방의 냄비를 다시 울렸고 그 소리는 천천히 밤으로 꺼졌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나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 공기가 서늘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밥솥을 올리고 된장을 풀고 반찬을 옮겼습니다. 메뉴판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격을 올려야 했습니다. 쌀값, 가스비, 전기세, 밀린 월세, 그리고 엄마가 남긴 빚. 모두 저의 두 어깨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펜을 들고 숫자를 조금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주 조금. 가게 문을 열고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손님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단골이라던 사람들은 가격표 앞에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에이, 요즘 다 올랐다지만 여기도 올랐네? 이 집은 원래 싸서 오는 건데. 그 맛이 그 맛이지 왜 올려? 맛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밥맛보다 가격을, 온기보다 숫자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고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의 매상은 장부의 여백처럼 비었습니다. 며칠 뒤엔 온라인에 짧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땡땡 골목 밥집, 가격 인상, 가성비 끝, 사진 한 장, 짧은 평, 그 아래 달린 댓글. 누군가는 세상 다 그런 거지라고 적었고 누군가는 다신 안 간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릇의 온기는 화소수에 밀려났고 사람의 이야기는 스크롤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납품업자는 말했습니다. 밀린 거부터 하고 다음에 드릴게요. 가스 회사는 말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안 되면 잠깐 끊어야 합니다. 나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는 뒤로 갈수록 뾰족해졌고 숨은 짧아졌습니다. 어느 날 임대료 연체 고지가 도착했고 그 다음 날 법적 조치 예고가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가게를 닫으며 의자 하나에 앉았습니다. 주방에 불을 끄고 냉장고 코드를 뽑았습니다. 간판을 내리는 소리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철이 콘크리트에 닿는 소리는 겨울 바람보다 차가웠습니다. 식당을 잃은 뒤 손에 잡히는 어떤 일이든 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새벽에 빵 분류, 낮에는 식당 설거지. 손목은 더 굽었고 허리는 더 내려앉았습니다. 가끔은 부당한 말을 들었고 때로는 이유 없는 꾸중을 받았습니다. 손이 왜 그렇게 느려? 손님 앞에서는 웃어야지. 나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빠르게 배운 기술이자 가장 값싼 방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퇴근길 편의점 쓰레기 봉투를 묶으며 하늘을 올려다보면 엄마의 말이 바람에 실려오는 듯했습니다. 밥은 사람을 살린다. 그녀는 남은 빵을 비닐에 싸서 길고양이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스스로도 형편이 넉넉지 않았지만 주는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배운 방식이 몸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세는 더 싼 곳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창문이 잘 닫히지 않는 반지하, 겨울에 습기가 오르는 골목 끝방. 그래도 오전마다 바닥을 닦았고 창틀에 화분 하나를 올렸습니다. 흙은 마르고 잎은 금방 시들었지만
그 화분은 내가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증표였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상자 하나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간판에 작은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모서리, 나사 구멍이 2개 나 있는 얇은 철판. 나는 그 조각을 부드럽게 쓸었습니다. 엄마의 손때가 먼지처럼 날아와 방 안의 빛 속에서 잠깐 반짝였습니다. 나는 간판 조각을 베개 옆에 두었습니다. 잠들기 전 그 조각을 만지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지? 대답 대신 창밖에서 바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고개 끄덕임처럼 느껴지는 밤도 있었고, 어두운 흔들림처럼 느껴지는 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더 꽉 눈을 감고 잠을 불렀습니다. 시간은 사람을 닳게도 하고 다듬기도 합니다. 나는 주방에서 일하는 법을 더 익혔고, 사람 앞에서 수줍음을 덜어내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휴게실 게시판에서 공고 한 장을 보았습니다. 사내 구내식당 조리운영 인력 모집. 근무 시간은 규칙적이었고 4대 보험이 있었고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종이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 고민하다가 이력서를 썼습니다. 사진을 찍기 전 오래된 블라우스를 다림질했습니다. 마음이 먼저 구겨지지 않도록 단추 하나를 천천히 꿰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인사를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입술이 마르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연습했습니다. 면접 날 나는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익숙한 습관대로 손을 씻고 짧게 기도를 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건물과 사람들을 보며 엄마의 식당이 있던 골목을 떠올렸습니다. 그 골목에는 이제 대형마트가 들어섰고 형광등 아래 밝은 통로를 나는 무표정한 손님들이 흘러갔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만큼은 과거보다 앞을 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회사 로비는 넓었습니다. 유리병 너머의 햇빛이 바닥에 큰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접수대의 직원은 친절했고 안내 표지판은 분명했습니다. 면접실 앞 대기의자에 앉자 심장이 서둘러 걸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간판 조각을 찾듯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들어섰습니다. 그 방 안에서 오래전 엄마의 국물 냄새 대신 다른 온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아주머니의 심부름으로 설거지를 하던 손, 그리고 그녀의 집까지 바래다주며 그녀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길고양이에게 간식을 주던 모습, 그녀의 말 그대로 집안에 있던 화분, 힘든 삶을 살아왔음에도 여전히 누군가에겐 사랑을 나눠준 모습, 그 모습이 아주머니와 겹쳐 보이면서 나는 그런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녀에게 매달리며 구애를 하였고 결국 그녀의 승낙을 얻어내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 너무 행복했습니다. 성공은 다시 내 이름을 불러 세웠습니다. 언론은 내 회사를 주목했고 업계는 내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회사의 건물은 높아졌고 사무실 창가의 전망은 더 넓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내 곁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그 화려함이 내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온 불빛이 아니라 국물의 김을 그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전에 내 곁을 떠난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연락은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였습니다. 오랜만에 보자는 짧은 메시지. 번호를 지운 줄 알았지만 화면에 뜬 이름은 여전히 낯설지 않았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오래전 기억이 덜컥 열렸습니다. 그래, 마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한다. 나는 지금의 그녀와 함께 그 자리에 갔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천장을 빛냈고 와인잔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세련된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조금 흔적을 남겼지만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은 오래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역시 너였어. 내가 틀리지 않았지. 그때는 내가 너무 힘들었잖아.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은 한때 내 심장을 무너뜨린 사랑은 현실이야라는 말과 겹쳐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말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는 그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화려한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소박한 블라우스, 손끝에 남은 조리의 흔적. 그러나 그 손끝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의 눈빛이 곧장 그녀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비웃듯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이 여자가 뭐야? 이런 초라한 여자가 내 옆에 있다고? 너라면 더 나은 사람 만날 수 있잖아. 그 말은 내 귀에 폭탄처럼 울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참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말해야 했습니다. 내가 날 떠날 때 내 손을 붙잡아 준 건 이 사람의 어머니였어. 그리고 지금 내 곁을 지켜주는 건 그 은인의 딸이다. 너 같은 건 날 버렸지만 이 사람은 너와는 달라. 이 사람은 내 돈과 명예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사랑해주고 있고 나는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섰다. 그러니 이제 너는 내 현실에도 내 미래에도 필요 없어. 내 목소리는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억지 미소가 입술 위에 걸렸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주머니의 딸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곧장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무시한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평생 지키고 싶은 가장 아름다운 여자다. 여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자 다리를 밀치는 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고 붙잡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는 차갑게 비어 있었지만 내 곁은 따뜻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녀와 나,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오랜 상처가 치유되는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장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했습니다. 하객들의 웃음과 축복 속에 한쪽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는 된장국 한 그릇을 올려두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아니 장모님의 자리, 김이 피어올라 마치 미소처럼 우리를 감쌌습니다. 나는 신부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가 평생 지켜줄게. 당신의 어머니가 나의 삶을 지켜주셨듯. 이제는 내가 당신의 삶을 지켜줄 거야.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작은 집에 들어갔습니다. 주방에는 오래된 간판 조각이 걸려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나사 자국이 난 그 조각은 우리의 과거이자 우리의 현재이자 우리의 미래였습니다. 밤마다 나는 일기했습니다. 오늘도 밥을 먹고 오늘도 사랑을 나눴다. 장모님의 철학은 내 삶에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밥은 사람을 살린다. 그리고 그 밥이 이어준 사랑은 결국 두 사람의 삶을 지켜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식탁은 내일도 차려질 것입니다. 김이 오르고 국물이 끓고 웃음이 퍼지는 그 자리에 돌아가신 장모님의 미소는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두시면 매주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실 주소는 채널에 오시면 메일이 있습니다. 댓글로 메일 주시면 연락드리기도 합니다.